형제간 남처럼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릴 적엔 형제가 내 전부였다. 같이 밥을 먹고 싸우고 화해하고 심지어 옷도 장난감도 나눴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점점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로 변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원래 크면 형제끼리도 남처럼 지내는 거야. 연락 안 해도 피는 안 변하지.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물처럼 흘러가기도 한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 해도 가만히 두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물처럼 흐를 수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관계가 노력 없이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서로 외면하면 관계는 마른 강바닥처럼 금이 간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형제는 손발과 같고 멋은 옷과 같다. 손발이 떨어지면 몸이 불편하고 옷을 잃으면 한겨울 추위를 피할 수 없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건 운명이 아니라 방치 때문이다. 물은 계속 흐르지 않으면 썩고 사람 사이의 정은 이어주지 않으면 끊어진다. 형제와 멀어진 이유는 다양하다. 성격 차이, 생활 환경, 과거의 상처, 금전 문제. 하지만 그 강역을 좁히려는 용기를 내기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성격이 안 맞으니 안 보는 게 나아. 그 말,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엔 묘한 냄새가 난다. 마치 꺼내기 싫은 옛 상자를 창고 구석에 밀어넣고 먼지가 쌓이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다. 피를 함께 나눈 형제를 일면식도 없는 남처럼 생각하는 게 과연 아무 일도 아닌가? 정말 아무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한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형제는 부모가 준 첫 번째 친구다. 우리가 친구를 잃었을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형제를 잃는 건 왜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걸까? 형제와의 관계는 강물과 같다.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아질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 썩어버리기도 한다. 피라는 건 그냥 같은 혈액형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흐르는 시간과 기억의 결합이다. 그걸 한번 끊어버리면 마치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절단당한 듯. 겉으론 서 있지만 속은 이미 말라 죽어가는 거다. 물론 형제 사이에도 잘못은 있을 수 있다. 상처를 준 적도 받은 적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건 부서진 유리컵이 아니라 금이 간 도자기다. 금이 갔다고 버릴 게 아니라 일본의 킨츠기처럼 금으로 이어붙이면 오히려 더 귀한 물건이 된다. 형제 관계도 그렇다. 그 틈새를 메우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 한 탈무드 구절에 이런 말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물처럼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노력 없이 유지되는 건 없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그 사소한 노력이 피를 다시 순환시킨다. 형제를 남처럼 여기는 순간,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기억, 같은 밥상에서 먹던 밥 냄새, 그 모든 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박물관 속 전시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다. 형제를 남처럼 두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냐고. 보통 사람들은 형제는 모든 걸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다. 연락을 안 해도 찾아가지 않아도 어차피 형제니까라고 믿는다. 하지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큰 사랑은 친근함 속에서 자라고 작은 사랑은 걸음 속에서 자란다. 걸음을 주지 않으면 식물은 시들듯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랑은 식는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동으로 좁아지지 않는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자주 다가가야 한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혹은 장례식장에서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형제들이 있다. 그때 깨닫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간 나눈 말이 없으니 마지막 말마저 어색해지고 미안해진다. 영국 작가 세뮤얼 존스는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함께한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 다가올 때서야 깨닫는다. 형제끼리의 갈등은 오래 간다. 서로의 성격과 과거를 너무 잘 알기에 쉽게 화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결의 첫걸음은 작은 연락이다. 잘 지내. 이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연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가장 먼 거리는 마음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다. 그 거리를 줄이는 첫걸음은 긴 전화가 아니라 짧은 안부다. 남처럼 지내는 게 편할지 몰라도 그건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울타리를 없애는 것과 같다. 형제는 나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는 거울이다. 그를 보며 우리는 과거의 나를 보고 나를 보며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본다. 그 거울을 깨뜨리는 건 내 인생의 일부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형제간 남처럼 지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다. 형제는 가까워서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평생의 인연이다. 오늘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망설임을 버려라.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해라.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말했다. 사랑은 표현될 때만 살아남는다. 언젠가 그때 연락하길 잘했다는 날이 올 거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형제라는 건 처음엔 거의 하나였던 존재다.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에게 혼나고, 같은 마당에서 놀았다. 옛날 농촌집 마당처럼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공을 차고, 겨울이면 난로불 앞에 모여 고구마를 구워 먹고, 여름이면 가을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땐 서로의 발걸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졌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누가 울면 같이 울었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었다. 그 시절 형제는 마치 거울 속에 나와도 같았다. 하지만 세월은 늘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흐른다. 마치 봄비가 아무 소리 없이 내리다가 어느새 논두렁을 바꾸듯 형제 사이의 거리도 모르는 새 변해간다.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벌써 작은 차이가 생긴다. 친구가 생기고, 취향이 생기고,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갈린다. 하나는 운동장에서 뛰놀고 하나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 작은 갈래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그게 모이면 결국 큰 강이 된다. 성인이 되면 그 강은 더 깊어진다. 누군가는 대학을 가고 누군가는 바로 사회에 나가 돈을 번다. 누군가는 도시로, 누군가는 시골로 간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혼자 산다. 살아가는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건 배신이 아니다. 그냥 계절이 바뀐 거다. 봄에 한 줄기였던 시냇물이 여름엔 강이 되고 가을엔 여러 갈래로 나뉘고 겨울엔 얼어붙는 것처럼 형제의 관계도 계절을 탄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도 그랬다. 젊을 땐 마제, 마을에서 같이 뛰놀던 형제였다. 같이 글을 읽고 같이 토론하며 학문을 닦았다. 하지만 시대의 경랑이 그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돼서 물고기와 바다를 연구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당했고 정약용은 강진에서 홀로 개혁의 글을 써 내려갔다. 같은 부모, 같은 피였지만 결국 서로 다른 별이 되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한다고 말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쇼펜하워는 가장 친한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리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형제의 거리는 마음 먹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자주 연락하려 해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한쪽은 야근하고 한쪽은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고 만나자는 말은 계속 언젠가로 미뤄진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변화가 더 빠르다. 핵가족화로 인해 어릴 때부터 형제끼리만 붙어 있는 시간이 줄었다. 어릴 때부터 방도 따로 쓰고 취미도 따로 하고 방학에도 각자 친구를 만난다. 스마트폰과 SNS가 생기면서 대면하지 않고도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건 편리하지만 반대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만든다. 형제 관계는 나무의 가지와 같다. 처음엔 가지들이 줄기에 붙어 서로의 그림자를 나누지만 햇볕을 더 받기 위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서로 멀어지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성장의 결과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형제들은 사랑과 갈등, 이해와 오해를 반복하다가 결국 각자 다른 신념과 길을 택한다. 톨스토이도 가족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삶의 파도로 그렸다. 서로 다른 해안으로 밀려가는 배처럼 세월이 만드는 강력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그 간격을 틀어짐이 아니라 변화로 받아들이는 거다.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건 단지 사랑의 형태가 변한 거다. 뜨겁던 불이 은은한 숯불이 되는 것처럼 함께하던 시간이 그리움으로 변하는 것뿐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다. 이건 세상이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강물이 스스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형이 강물을 그렇게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다. 옛날엔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 아침에 눈 뜨면 마당에 형제가 있었고 저녁에 잘 때도 같은 방에서 잤다.
마을 잔치가 있으면 같이 가고 명절이 되면 당연히 한 상에 둘러앉았다. 그때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노력이 필요 없었다. 환경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핵가족화, 도시 집중, 직업 다양화. 이 모든 게 형제를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삶으로 흩어놓는다. 한 사람은 서울, 다른 한 사람은 부산. 또 다른 형제는 해외에 산다. 이건 단순한 거리 차이가 아니다. 그 거리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가려고 하면 연차를 내야 하고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거리다. 한 번 만나려면 교통비, 숙박비, 시간을 다 써야 한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전화로 하자가 반복된다. 그게 쌓이면 서로 얼굴을 본 게 몇 년 전인지 기억조차 안 나는 순간이 온다. 돈 문제는 형제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어릴 땐 과자를 나눠 먹던 형제가 어른이 되면 경조사비로, 유산 문제로, 빌려준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힌다. 한쪽이 부자가 되고 다른 한쪽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감돈다. 부자인 쪽은 미안함을 느끼고 가난한 쪽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그 미묘한 감정은 명절 밥상 위에도 앉아 있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하나는 종교에 깊이 빠지고 하나는 현실 문제에만 집중한다.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 하나는 사업가, 하나는 예술가. 처음엔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얘기는 그만하자가 입에 붙는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서로의 가치관에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의견 차이는 감정의 차이보다 더 깊은 골을 만든다. 이 차이를 억지로 메꾸려고 하면 오히려 다리가 부서진다. 그럴 땐 그냥 서로의 길을 인정하는 게 낫다. 결혼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결혼은 단순히 배우자만 얻는 게 아니다. 배우자의 가족, 친척, 새로운 인간관계가 따라온다. 명절마다 시댁과 처가를 오가야 하고 형제보다 배우자 쪽 가족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게 반복되면 원가족 모임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린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다 흩어진다. 가족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스마트폰과 SNS는 분명 편리하다. 멀리 있어도 서로의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아이러니하게도 만날 필요성을 줄인다. 사진 한 장, 댓글 한 줄, 이모티콘 하나면 연락했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 그러나 카톡 인사는 눈, 귀, 촉각 중 어느 하나도 자극하지 않는다. 단어 몇 개와 이모티콘으로 안부라는 최소한의 형식만 주고받는 거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직접 만남은 눈빛, 목소리의 높낮이,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전달된다. 잘 지내라는 같은 말이라도 눈이 촉촉하면 위로가 되고 미소가 있으면 힘이 된다.
카톡은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끝난다. 물리적으로 큰 시간 투자 없이 심지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다. 직접 만남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행위다. 이동, 대화, 식사 등 함께하는 순간 자체가 관계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시간, 정서적 교류, 공동 경험. 형제관계는 어릴 땐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시간은 줄고 정서적 교류는 다른 사람에게 쏠리고 공동 경험은 거의 사라진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관계는 약해진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유지라는 말부터가 틀렸다. 형제 관계는 노력한다고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게 두면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도,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정도, 즉 관계의 단절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면 되는 것이다. 쇼펜하워가 말했다. 좋은 관계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기댈 수 있는 상태다. 형제가 멀어지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시간과 환경이 만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린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그 물결에 맞춰 노를 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멀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형제, 자매, 어릴 땐 피보다 진한 게 없다고 믿었다. 같이 자란 세월, 같은 부모 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덮고 잤던 기억들. 그때는 세상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그걸 가만두질 않는다. 어느 날부터 서로의 발걸음이 조금씩 어긋난다. 한 사람은 북쪽으로, 다른 한 사람은 남쪽으로. 마치 기차역에서 서로 다른 노선을 타고 떠나는 승객처럼 처음엔 같은 플랫폼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도시로 가버리는 거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이 아니라 발이 만든다. 어릴 땐 부모 집이라는 한 지붕이 형제를 붙들어 놨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생긴다. 서울에 사는 형은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고 부산에 사는 동생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물리적 거리가 길어질수록 연락 빈도도 줄어든다. 조만간 보자라는 말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 된다. 거리는 묘한 힘이 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떨어져 있으면 조금씩 색이 바랜다. 붉게 피어있던 장미가 서서히 빛을 잃듯이 말이야. 돈은 형제를 시험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다. 유산 문제, 빌려준 돈, 같이 한 투자 실패. 이런 건 혈육을 단숨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만든다. 어릴 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었는데 어른이 되면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이 오갈 때 표정이 달라진다.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마음에 금이 가고 받더라도 그 사이에 쌓인 불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돈은 사람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진짜 모습을 꺼내는 거다. 형제라도 그 앞에서는 가면을 쓰게 되나까. 사람은 자라는 환경이 같아도 겪는 경험은 다르다. 그 경험이 쌓이면 생각이 달라진다. 하나는 종교를 깊이 믿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인 현실만 본다. 하나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다른 하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다. 처음엔 이런 차이가 대화의 재미였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다툼의 씨앗이 된다. 같은 나무에서 자란 두 가지 줄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다가 결국 엉켜버리는 거다. 특히 정치, 종교, 돈 이야기는 형제 사이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잘못 건드리면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긴다. 형제라고 해도 삶의 속도는 다르다. 한 명은 빠르게 달리고 다른 한 명은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둘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 빠른 쪽은 느린 쪽이 답답하고 느린 쪽은 빠른 쪽이 너무 바쁘게만 산다고 느낀다. 그 차이가 대화를 줄이고 만남을 줄인다. 이건 마치 한 명은 고속열차를 타고 한 명은 시골버스를 타는 것과 같다. 처음엔 같은 목적지였는데 어느 순간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는 거다. 형제 사이에서 서운함이 쌓이면 그게 자존심으로 변한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얕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서운함은 먼지 같다.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방 안가득 쌓인 먼지처럼 숨이 막힌다. 지금 세상은 형제를 붙잡아두는 구조가 아니다. 핵가족화, 도시 집중화, 직장 이동. 모든 게 가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간다. 옛날엔 한 마을에서 대를 이어 살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로 흩어진다. 형제끼리 해외에 사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명절에도 못 만나고 사진과 영상으로만 얼굴을 본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를 부추긴다. 내 삶은 네가 책임져라라는 분위기 속에서 형제 관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형제가 멀어지는 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거리가 그렇고 돈이 그렇고 가치관이 그렇고 삶의 속도가 그렇다. 결국 중요한 건 멀어지지 않으려는 의지다. 바람이 불어도 촛불을 두 손으로 감싸듯이 관계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란 이름도 세월 속에 스며들어 사라진다.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는다. 아, 내가 지키지 않은 건 내 삶의 일부였구나 하고 말이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거, 그건 싸움이 아니고 침묵이다. 말을 안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신호이다. 특히 형제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의 간극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속에선 깊게 금이 간다. 마음의 간극이란 건 처음엔 미세한 틈처럼 대부분 별것 아닌 말에서 시작된다. 네가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살짝 밀어낸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빙에 난 머리카락 한 올만 한 균열 같은 것이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균열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 커다란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다. 마음이 멀어질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건 대화의 온도다.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 웃긴 얘기, 속상한 일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어느 순간 필요한 말만 한다. 그마저도 짧게, 건조하게. 이건 마치 예전엔 뜨겁게 끓던 국물이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는 것과 같다. 식은 국물은 다시 드지 않으면 맛이 사라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들여는 노력이 없으면 식은 채로 굳어버린다. 말을 줄이면 그 자리를 오해가 채운다. 형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네가 아니라 나 피하나로 느껴진다. 동생이 톡을 읽고 답이 없으면 까먹었겠지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는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듯이. 사소한 일도 마음의 벽을 높이고 두껍게 만든다. 마음의 간극이 깊어지면 속마음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워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운 거다. 또 내 마음을 말해봤자 변하지 않을 거라는 포기감도 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고 더 숨기고 더 멀어진다. 이건 마치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얇은 종이컵 전화기로 하려는 것과 같다. 목소리는 흐릿하고 뜻은 왜곡되고 결국 끊겨버린다. 형제 사이에서 비교는 아주 위험하다. 형은 이렇게 사는데 넌 왜 그래?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해? 이런 말은 단순한 비교 같지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그 순간 형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린다. 비유하자면 나란히 달리던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의 속도를 재기 시작하는 거다. 그때부터는 함께 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가나 겨루게 된다. 간극이 생겼을 때 다리를 놓는 건 대화와 용기다. 그런데 자존심은 그 다리를 불태운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그 사람이 사과하기 전엔 절대 안 한다. 이런 마음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서로 강 건너에서 손만 흔들다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다. 간극이 깊어지게 되면 명절이나 모임 때만 억지로 만나게 된다. 연락은 의무적으로만 한다. 상대의 안부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웃음이 줄고 예전 얘기를 꺼내도 재미가 없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방치하면 그 틈은 절대 스스로 메워지지 않는다.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사소한 연락이라도 먼저 한다. 밥 먹었어? 건강은 어때? 이런 짧은 말이 틈을 메우는 첫걸음이다. 비교 대신 공감한다. 넌 왜 그랬어?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라고 말한다. 예전의 추억을 자주 꺼낸다. 공동의 기억은 서로를 잇는 달이다. 그때 우리 이런 일 있었지 라는 말이 마음을 든다. 마음의 간극은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섭다. 싸움은 화해라도 할 수 있지만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벽이 된다. 형제라는 건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다. 비록 가지가 멀리 뻗어 있어도 뿌리가 같은 걸 기억해야 한다. 그 뿌리를 잊으면 언젠가 바람이 불 때 서로를 잡아줄 수 없다. 마음의 간극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줄여야 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그게 형제를 형제로 남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형제 사이든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연락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다. 그건 관계의 천이 내려간다는 신호다. 마치 난로의 불이 서서히 꺼지는 것처럼 연락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관계는 조용히 식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핑계가 있다.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할 땐 항상 이유가 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 말들이 거짓은 아니겠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락이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거다. 관계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다. 메시지의 온도가 변한다. 예전엔 긴 문장, 이모티콘, 감탄사까지 붙여서 보냈는데 어느 순간 그래, 응, 짧고 건조한 답장이 온다. 이건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대화에 들이는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무의식적인 신호다. 마치 예전엔 따뜻한 손난로를 쥐어줬는데 이젠 차가운 동전을 건네는 것과 같다. 연락에 타이밍이 늦어진다. 예전엔 문자를 보내면 5분 안에 답장이 왔다면 이제는 몇 시간, 심지어 하루가 지나서야 답이 온다. 그 사이에도 SNS는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활발하게 소통한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내게 쓰는 시간을 줄였다는 뜻이다. 사람은 관심 있는 일엔 피곤해도 시간을 낸다. 그러니 연락의 텀이 길어졌다면 그건 시간보다 마음의 거리 문제다. 대화 주제가 사라진다. 연락이 줄어들면 대화 주제도 얕아진다. 예전엔 서로의 하루, 감정, 고민을 나눴다면 이제는 날씨, 뉴스, 형식적인 안부만 오간다. 이건 마치 깊은 바다를 헤엄치던 두 사람이 이제 얕은 연못 가장자리에서만 맴도는 것과 같다. 깊이 들어가면 숨이 막힐까봐 서로 조심하며 겉돌기만 하는 거다.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말이 사라진다. 건강한 관계는 생각나서 하는 연락이 많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웃긴 사진 하나 보내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연락이 사라지면 남는 건 필요해서 하는 연락뿐이다. 이거 좀 부탁할게. 그때 그거 기억나? 관계가 의무나 기능으로만 남는 순간이다. 서로의 일상을 모르게 된다. 연락이 줄어들면 그 사람의 일상을 알 길이 없다. 예전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았는데, 이젠 SNS를 봐야 그 사람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SNS에 올리는 건 삶의 일부라는 거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다. 그건 사실상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다. 그럼 연락을 되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첫째, 의식적으로 연락 시간을 만든다. 마음이 가는 사람은 생각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연락한다. 둘째, 대화의 온기를 담는다. 짧게라도 감정을 담아 보낸다. 고생 많았겠다. 그거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셋째, 만나는 시간을 늘린다. 문자나 전화보다 직접 만나는 게 마음의 온도를 올린다. 연락이 줄어드는 순간은 관계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순간이다. 그걸 방치하면 언젠가 멈춘다. 관계는 관심과 시간을 먹고 자란다. 물 주는 걸 멈추면 꽃이 시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 습관이 끊어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끊어진다.